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오늘 행복 시크릿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꿀꿀한데요. 저 역시 책을 읽으면서 좀 힐링의 시간, 마음 안정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행복 시크릿 세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9가지 장애물. 우리는 희망을 본다. 현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일은 더 나아진다는 희망을 걸고 오늘을 산다. 꿈꾸는 소망을 오늘에 심는 것이다. 그래서 고생도 값지게 받아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 바로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다. 육상 경기가 그렇듯 장애물 앞에서 멈추거나 주저앉는다면 결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늘 행복을 느낄 만한 시점에서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9가지를 알아보자. 1.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자기 일은 자신이 하고 자기 인생은 자신이 산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2.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기회와 위험은 대부분 함께 온다. 위험을 피하려고 하다가 기회마저 잃지 마라.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음에도 승진을 받게 될 엄청난 스트레스를 두려워해 기회를 잃고 만다.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 3. 쉬지 않고 일하는 기계가 되지 마라. 일은 삶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일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쉬어야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족과 보내며 자신을 격려해야 한다. 양질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신은 매우 빨리 피폐해진다. 쉬어야 할 때는 쉬어라. 일의 성과로 자신을 지키고 개발해야 한다지만 쉬면서 재충전하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미래에 정신 팔리지 마라. 카를 힐티는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저 지나가게 두어라 라고 말했다. 삶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있다. 그러니 현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그다지 아름다운 게 아니다. 과거의 잘못에 신경 쓰지 마라. 항상 과거에서 얽매여 살아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래를 동경하는 것 또한 안 된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미래가 당신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혼란에 빠진다. 5. 모든 것을 복잡하게 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인생이 단순할지 복잡할지는 인생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달렸다. 인생은 본래 매우 단순하다. 너무 복잡하게 살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얽히고 설키게 된다. 행복은 이런 방식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6. 좀 더 편안한 길을 찾지 마라. 삶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마틴 루터킹은 첫 발을 내디딜 때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쉽게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게 한다. 7. 자기 생각과 내면의 감정을 통제하지 마라. 사람들은 생각을 읽는 것에 익숙치 않다. 도움을 청할 때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드러내야 한다. 스스로 검열하고 통제하지 마라. 8. 사소한 일을 요란스레 처리하지 마라. 어떤 일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1년 뒤에도 이 일을 기억할까?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면 그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1년 뒤 당신은 그 일로 당황했던 사실조차 잊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인데 미리 전전긍긍하고 확대해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9.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멈춰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둔 틀을 벗어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삶에도 변화가 있다. 기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하지만 답답하게 꽉 막혀 있을 때도 있다. 기분이 최악일 때 답답한 일을 꺼내들고 좌절하지 마라.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행복의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격이니 최대한 빨리 즐거운 일을 찾아 기분 전환을 해야 한다. 당신은 이 9가지 장애물을 만난 적이 있는가? 만났다면 몇 번째 장애물을 만났는가? 해결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도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 하는가? 행복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행복에 다다라야 한다. 오늘에 깃든 행복을 흡수하라. 사람은 마음에 추억을 담고 미래의 희망도 새긴다. 추억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고 미래는 기대에 부풀게 한다. 하지만 추억과 미래 모두 현재를 기준으로 생성된다. 그러므로 현재라는 시점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오늘은 식물의 뿌리와 같다.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해 몸통과 가지, 잎과 열매를 자라게 한다.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식물도 아니고 한 해살이 식물도 아니다. 태어나면서 싹을 틔우고 일평생 자람으로 일평생을 키워야 하는 식물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지금 이전에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미래가 튼튼한지 열매가 탐스러울지는 주위로부터 어떤 영양분을 받으며 내적으로 얼마나 승화시키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현재 삶에서 느끼는 연애, 상처, 고통, 만족, 웃음은 모두 진실된 감정이다. 나이가 더해질수록 추억은 점점 더 많이 쌓인다. 추억이라고 명명하지만 이 추억들은 현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기억에 남는 장면, 되뇌이고 싶은 감정, 소중한 순간 등 현재가 일궈내는 일 중에 자신이 거르고 선택해 기억에 남긴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삶은 사랑, 애정, 우정 등 관계가 결합된 슬픔과 기쁨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행복했는지 아닌지는 오늘의 삶과 비교를 통해 평가된다. 미래의 꿈도 오늘을 기반에 두고 있다. 만약 10년, 20년 뒤의 삶을 돌아볼 때도 여전히 그때의 지금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추억은 달콤함과 행복, 성취감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잘 견뎠어. 그때는 열정이 넘쳤지. 아, 얼마나 진한 사랑이었는지 라는 말처럼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좋은 기억을 되새긴다. 회상하면서 감회해졌거나 갑자기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추억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영광과 미래에 펼쳐질 환희에서 벗어나자. 이것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거나 꿈꾸는 미래에 한 발 다가서려면 현재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느 날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자기가 언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물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밀밭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걸으라고 했다. 걷는 도중에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걸어오면서 가장 크고 좋은 미리삭 하나만 꺾어오라고 했다.
플라톤은 너무 쉬운 일이라며 자신만만하게 나섰다. 하지만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삭들 대부분이 매우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속으로 계속 앞으로 가면 더 큰 이삭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걸어왔는데 제 손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를 듣고 말했다. 성공이 바로 이와 같다. 내일의 희망을 바라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마음껏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선망받던 화려한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의 고통과 실패를 안타까워한다. 현재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환상에 빠져버린다. 어느 땐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미래를 끝없이 걱정하며 우울해한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당신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다. 현재를 붙잡으라는 말은 만회할 수 없는 과거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저 멀리 있는 미래를 두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꿈을 이루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지금의 시간을 잘 살아내야 한다.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은 흘러 바다로 가는데 언제나 이곳으로 돌아올까?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그 누구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누구도 더 젊어질 수도 없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다. 그러니 차라리 꽃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자. 물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오늘을 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 꽃이 시들 때에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미 삶에 희열이 깃들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잘 보내면 미래가 탐스러워진다. 어렸을 적 꿈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중 진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누구나 알다시피 꿈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야 점점 실현된다. 따라서 목표가 생겼으면 바로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여건과 조건을 따지고 생각만 하다가 망설이거나 주저하며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행동 없이 입으로만 해서도 안 되며 성공의 길 위에 도사리는 수많은 위협과 고난 때문에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꿈은 비눗방울처럼 한순간만 반짝이고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더불어 아름다운 오늘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내일은 또 올 거야 라고 생각지 마라. 아니란 자에게는 미래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지금이라는 길 위에서 열심히 도전하고 싸움을 해나가는 것만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자기 꿈을 이뤄나가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입방아에도 개의치 말라. 당신을 향해 오는 미래는 오직 당신의 것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말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걷기를 멈추지 마라.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렵고 멀고 불합리할지라도 당신이 가는 길이기에 가치가 있다. 설령 실패해도 그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 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신혼 때부터 노후를 걱정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단란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은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제적 조건이 좋지 않은 집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돈을 더 벌고 모은 다음 집과 차를 마련한 뒤 아이를 낳자고 계획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몇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부인에게 병이 생겼고 이전에 모아둔 돈까지 모두 치료비로 써야 했다. 그때부터 우울함과 걱정은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을 옥죄었다. 이웃에는 다른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결혼 당시 모아둔 돈이 없어서 작고 낡은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매우 만족했다. 아이를 가진 뒤에도 가정 형편은 여전히 곤란했지만 휴일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녔다. 기차를 탈 테면 가까운 거리라도 침대 칸 티켓을 구매하고 호텔에서 잘 때도 한 번도 싼 방에서 자지 않았다. 그들은 가끔이라도 아이가 쾌적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아이는 점점 성장했다. 아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부부는 아이를 위해 유명한 미술 선생님을 불러 과외를 받게 했다.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예술 영역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냈다. 그 아이는 해외로 유학 간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나는 매일매일 매우 즐겁게 생활했어. 나는 어릴 때 기차 여행을 하고 호텔에서 자던 날의 기쁨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처음 미술을 공부하던 날의 흥분은 더더욱 잊지 못해. 엄마 아빠에게 너무 감사해. 그분들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찬란해질 수 있었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최상이라고 여기자. 마지못해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값싼 메뉴를 먹더라도 자신의 상황에서 최상의 조건을 선택했기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당신이 과거를 회상할 때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기억하게 된다. 시간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다. 현재를 잘 붙잡고 잘 보낸다면 인생은 매우 아름다워진다. 하루를 잘 보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매우 알록달록하게 물든다. 매 순간을 잘 보내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탐스러운 미래가 보장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충분히 증명하고 싶어 한다. 꿈과 일치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 그러나 바라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인생의 끝에 얻게 되는 것이 꼭 바라왔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신기루를 바라보는 것보다 현재를 성실하게 살며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완벽주의에서 자신을 해방시켜라. 하버드 대학 탈벤 샤르 교수는 행복의 이론적 모형을 소개했다. 완벽한 사람에게는 일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직선이고 다른 하나는 곡선의 나선형 방식이라고 했다. 둘 다 행복을 올리는 쪽으로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두 가지 모형의 시작점과 마치는 지점은 같지만 차이는 과정에 있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열심히 고민하지 않는다.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하며 맞닥뜨린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 여기며 산다. 그래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분투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즐긴다. 바로 이 점이 두 부류의 차이다. 삶에 기복이 있는 것은 정상이다. 관건은 그 기복의 과정을 즐길 것인지 마지못해 대처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있다. 그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정을 즐기면 매일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인다면 매일 불만을 터뜨리며 불행만 축적하게 된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더라도 그 행복을
온전히 만끽하기 어렵다. 한 은행 투자가가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할 때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기업에 입사했다.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자기 회사를 차렸다. 이 투자자의 특징은 일을 즐기며 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는 엄청난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다. 그는 매일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대했으므로 오랜 시간 일을 해도 피곤해하지 않았다. 모두가 선망하는 완벽한 인생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반면 영국의 철학자 세뮤얼은 대단한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글을 쓰면서 완벽주의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글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임을 잘 알아서 자신이 좋은 글을 쓰지 못할까봐 글을 쓸 때마다 근심에 빠졌다. 결국 그는 좋은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며 글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쏟아졌다. 세뮤얼은 대작은 내 최후의 날에 쓰겠다. 지금 쓰는 글들은 모두 초고일 뿐이다라며 글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았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그는 좋은 글을 써내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후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으며 화려한 문체의 글로 찬사를 받았다. 세뮤얼은 글쓰기 전에 그저 초고를 쓰는 것이라 여겼다. 초고는 수정을 거듭해야 글이 완성되는 과정의 시작이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연스럽게 써나갈 수 있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글을 쓰는 압박감에서 해방된 것이다. 좋아, 이 일을 완벽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자라는 생각은 행복의 독보적인 비결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좌절과 실패를 맞닥뜨린다. 당신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과정을 누리는 것을 잊지 마라. 이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실패했거나 넘어졌던 기억을 지우고 즐기는 일이다. 과거 일들에 발목 잡혀 불안에 떨거나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전긍긍한다면 행복의 지름길을 놓치고 오히려 돌아가게 된다. 결과에 대한 칭찬에 집착하다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 칭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실제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모든 일의 도전과 노력은 다 좋은 시도이다. 당신 계획과 목표의 결과는 지금 하는 일이 빚어낸 성과이다. 멀리서 반짝이는 결과에 현혹돼 오늘의 즐거움, 지금의 보람, 현재의 기쁨을 무시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더라도 과정을 즐기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린 적이 없기에 성과라는 빛의 찬란함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고작 이 정도를 위해 그토록 힘든 과정을 겪어내고 감당했는지 자괴감이 들 뿐이다. 그간의 축적된 불안과 불만, 고통이 밀고 올라와 결과의 영광을 가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성과를 이룬 보람도 커진다. 사소한 일들을 모아 행복의 물줄기를 만든다. 탈벤 샤르는 목표를 향한 과정을 즐기는 3P 조절법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했다. 1. 자신 받아들이기. 하는 일에 시련이 닥쳤을 때나 괴로울 때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정서를 인정하는 것이다. 고난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2.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든지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성장을 돕는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실패 속에 빛나는 부분을 봐야 한다. 만약 매우 괴로운 단계를 겪고 있다면 스스로 맞아, 이건 내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야.
이건 내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걸 돕고 앞으로의 발전에 더 유익할 거야 라고 말하라. 괴로운 일을 털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어떤 방식이로든 이 생각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음악 듣기, 조깅, 상담이나 대화, 운동을 통해 집중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 좋아. 이제 더는 생각지 말자. 쓸모없는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더 생각한다고 좋은 방향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가서 다른 일이나 해야겠다. 음악을 들을까 아니면 조깅을 할까? 털어내기는 회피와 완전히 다르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다. 3. 올바른 관점을 갖기. 작은 일에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은 작은 일이다. 라는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일은 작은 일이며 누구도 작은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이 일로 속상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대부분의 대답은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도 당신의 활기를 뺏을 수는 없다. 탈벤 샤르는 자신이 3P 조절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했다. 개강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강의를 가야 하는데 차가 막혀서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가 어려웠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의에 늦어본 적이 없는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강의 전에 교환을 다시 복습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이때 그는 3P 조절법을 사용했다. 첫째 P, 자신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되뇌었다. 내가 아무리 긍정심리학 교수라고 해도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둘째 P,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떨 때 일이 생겨서 조금 미뤄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을 간소화할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일을 해야 한다.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는 건 큰 수확이다. 학생들에게 얘기해 줄 3P 조절법을 어떻게 응용할지와 관련된 예시가 하나 더 생긴 것도 좋다. 셋째 P,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 1년 뒤 시간을 조절하지 못한 이 일이 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할까? 매일 늦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강의 전에 교환 한 번 못 본 것뿐이다. 그래서 원래 95%의 효과를 낼 수업에서 90%의 효과만 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마음이 진정되자 그는 매우 개운해졌고 편안해졌다. 이 기술은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세월이라는 긴 강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 그렇지만 거듭하며 살아가는 삶의 사소한 일들이 모여 행복이라는 물줄기를 만든다. 이 과정을 심혈을 기울여서 느끼고 성실히 대해야 한다. 매일의 작은 일들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행복의 진리이다. 지금부터 당당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바꿀 수도 없다. 과거를 후회하고 원망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하자. 인상 깊은 과거를 회상하며 이전의 자신의 행동, 관점, 견해 등을 떠올리고 현재에 대입하는 것이다.
잠재의식 속 과거를 현재와 비교하며 그 사이에 있는 차이를 관찰하자. 지금 필요한 감정과 의견을 정리하면 깊이 있는 의견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객관적인 마음가짐을 세상과 인생, 삶과 일을 대해야 한다. 중압감과 걱정을 벗어던지자. 고통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역경에서 기회를 발견해야 한다. 실패에서 희망을 보며 자기 운명을 장악해야 일과 재물, 건강, 행복, 성공을 얻을 수 있다. 포너의 기억 속 하늘은 회색빛이다.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냉대와 경시하는 눈빛은 그녀를 열등감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점점 더 마음을 닫기 시작했고 현실에서 도피하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가 13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새로운 목사가 왔다. 주일마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서 목사의 말씀을 들었다.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보였다. 하지만 포너는 조용히 숨어서 교회 안이 얼마나 예쁠지만 상상했다. 그녀는 스스로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냈다. 조심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가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과거는 미래와 다릅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또한 당신의 미래의 실패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는 그저 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무엇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모두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인생의 과정 중에 겪는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영원히 성공할 사람도 없고 영원히 실패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설교는 포너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이후 그녀는 주일마다 몰래 교회에 들어가 말씀을 들었고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매번 예배가 끝나기 전에 조심스레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설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배가 끝나기 전에 교회를 빠져나오는 걸 까먹었다. 교회를 나서는 사람들 틈에서 목사가 물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지? 포너는 당황스러워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목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 알았다. 나는 네가 누구 집 아이인지 알겠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여기의 모든 사람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란다. 과거는 미래와 다르지. 네가 과거에 얼마나 불행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네가 미래의 희망을 보는 거야. 이제 결정하렴.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야. 네가 희망을 갖는다면 새 힘이 생길 거야. 네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어.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잘 추스르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에 옮기면 된단다. 그럼 성공은 네 것이 될 거야. 포너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날 이후로 포너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열등감에서 벗어났고 자신의 신분을 신경 쓰지 않았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이후엔 정치에서 물러나 사업을 시작해 대형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었다. 67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회고록 속표지에 목사의 말을 적었다. 미래는 과거와 같지 않다.
지금부터 당당하게 자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어라. 당신은 자기 인생의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다. 인생이 한 편의 연극이라면 우리는 자기 인생이 서사시 같은 대작이길 원한다. 웅장하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리허설이 있는 연극처럼 NG를 외칠 수 없는 실전 무대이다. 자신이 감독과 주연도 하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기 운명이 닿을 때까지 이 생방송은 절대 쉬지 못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드라마는 주어진 대본이 없으므로 좋든 나쁘든 감당해야 하고,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더 많다. 인간관계나 업무, 책임, 역할에서 잘하고 싶다는 마음과 달리 실수로 점철된 하루를 살기도 한다. 뿌듯함은 날아가고 후회와 낙담, 좌절이 그 자리를 채운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다면 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 자신이 실수를 저지른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을 했다면 승승장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상상도 한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고 돌이키기 불가능해서 내뱉는 무책임한 말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실수는 발생한다. 이를 책임지는 일이 더 현명하다. 이미 벌어진 잘못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편이 옳다.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사람들은 정신질환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형과 치료약이 있고 관련된 연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한 경험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장일까요? 학생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쉽게 답을 찾지 못했다. 의사는 천천히 말했다. 그 문장은 바로 이럴 줄 알았다면입니다. 제가 개설한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갈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을 더 사랑할 걸.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럴 줄 알았다면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이 사람을 미치게 하며 정신질환은 바로 이 간단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의 시인 셸리는 만약 잘못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신은 그 잘못으로 인해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는 이미 죽었다. 미래만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도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과거의 경험에 걸려 넘어져서 이럴 줄 알았다면 이라고 후회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감하게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리든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내일을 살아가는 데 참고하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해야 한다. 내일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후회를 줄여나가야 미래가 보인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라 하며 탄식할 필요가 없다. 미래를 욕심내지 않으면 너그러운 것이고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칠 수는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를 사는 마음가짐이다.
후회하고 고통에 젖어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과거라는 짐을 맨 사람은 절대로 먼 길을 갈 수 없다. 고통을 잊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도전하는 것이고 용감한 자가 꿈꾸는 것이다. 오늘을 감당해야 내일이 온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이 자신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운명이라는 현악기의 줄 하나가 끊기더라도 다른 줄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인생은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 그러므로 지난 일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 얻지 못한 것은 인연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당신은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지금 하지 못한 것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엔 한계가 있고 이치에 맞는 것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든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겪은 어려움과 좌절은 삶의 가치를 더한다. 거기서 얻은 깨달음은 마음에 새겨져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다. 대만 작가 치쥐는 눈물을 많이 흘려본 눈일수록 맑고 걱정과 근심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일수록 따뜻하다라고 말했다. 학대당한 여성을 보호해주는 한 기관이 있었다. 이 기관을 세운 사람 역시 어릴 적에 새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학교 선생님에게 발견되어 그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뒤로도 오랜 시간 끔찍한 과거의 기억에 갇혀 지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저는 제게 이런 시련의 경험을 주신 신께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시련이 있었기에 저는 엄청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학대받는 여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 과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만담꾼은 자신의 성공담을 얘기할 때 고통과 어려움에 의해 세워진 인생이라고 말한다. 이 기관의 설립자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러한 과거가 없었다면 그녀는 학대받은 여성들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복과 재난은 함께 있다. 쓰라린 교훈을 받았다면 그저 마음 아프다고 무작정 웅크린 채 문을 걸어 잠그지 마라. 그럴수록 바로 서고 당당히 문을 열어 바람과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지금 벌어진 일을 감당해야 내일이 깃든다. 어쩌면 당신도 젊은 날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고 머지않아 불행하고 힘겨운 운명 앞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행을 겪음으로써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는다. 거기에서 오는 후회와 뉘우침이 쌓이면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된다. 그렇기에 어렵게 성공하면 자만할 수 없고 아나무인의 태도를 갖지 못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영화처럼 느껴진다. 언제 어디서 반전될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느 때는 매우 황당하고 웃긴다. 그토록 아등바등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한 편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때는 그렇게 절망하고 무기력했는지, 삶에 한 줄기 빛도 없다고 느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은 이토록 잘 살고 있는데 말이다.
삶은 매우 유머러스한 장난꾸러기다. 과거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 한숨을 쉬는 것보다 가볍게 웃고 넘기는 것이 좋다. 지금 잘못을 했어도 후회할 게 아니라 낙관적으로 앞을 향해 가야 한다. 지금의 자신을 미래의 당신이 비웃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는 푸시킨의 시는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나온 삶에서 알 수 있듯 인생은 아주 정직하게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이는 누구의 삶에 대입하건 마찬가지다. 누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근사하게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퍼펙트는 없고 삶의 도처에 아쉬움이 서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인생은 아쉬움이 있기에 아름답다. 헤어짐이 있어야 눈물겨운 재회가 있을 수 있고 실패의 고통이 있어야 성공의 발판을 닦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어야 무언가를 얻은 그 가치를 알게 된다. 그러니 지금 걷고 있는 울퉁불퉁한 길을 매력적으로 여기길 바란다. 지나고 돌아보면 그보다 아름다운 길은 없다. 파트 3. 행복의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은 행복에 열광한다. 거시적인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둘 만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막연하다. 정답을 찾자니 추상적이며 모호하다. 간단히 설명하자니 그 범위가 너무 넓다. 행복의 느낌과 감흥도 사람마다 제각각 나타나기에 고개만 갸우뚱거린다. 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의 의미를 찾아 떠나보자. 곁에 있는 행복을 보라.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행복한 것 같지만 돈이 더 많아야 할 것 같고 지위도 더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좋은 옷과 넓은 집을 소유하지 못했고 꿈을 이루지 못했으며 사랑은 식었고 자신감도 잃었다. 현대인의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다. 실제로 무작위 100명에게 지금 행복한가? 라고 물었더니 90%는 불행하다고 여겼고 고작 10%만이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행복하다고 응답한 10%도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이에 반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물으면 대답은 하나로 모아진다. 행복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주저할까?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목표만 보고 달리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목표는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할 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행복의 찰나를 지나치면 그 감흥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기억하고 되새기겠노라 다짐하더라도 그 감흥을 되살리기에는 어렵다. 흔들 의자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는 노인이 되었을 때와 같이 어깨를 마주할 사람이 있다는 것,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닫는다. 이렇듯 행복은 늘 곁에 있지만 먼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아는 척 해주어야 비로소 자기 존재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샤오시아에겐 샤오메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샤오메이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돈 많은 사업가와 결혼했다.
결혼 후 그녀는 매일같이 쇼핑이나 사교 모임 등을 즐기며 지냈다. 샤오시아의 눈에는 샤오메이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다. 샤오메이가 부러웠던 그녀는 돈 많은 부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오시아는 백화점에서 샤오메이의 남편이 어떤 여성과 매우 다정한 연인처럼 꼭 껴안고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충격을 받은 샤오시아가 샤오메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다. 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의 눈엔 내 삶이 매우 풍족하고 행복해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는지는 나만이 알아. 샤오메이는 아무도 모르게 숨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 모습을 본 샤오시아는 부자에 대한 환상을 날려버렸다. 부자보다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성실한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행복이라고 단정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일깨운다. 그리고 주위에 깃든 소소한 만족에 감사하며 행복을 보게 된다. 의외로 행복이라고 여기는 요소는 획일화되어 있다. 돈 많고 미래 걱정이 없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면 백만금이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고 믿는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 중 하나라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생기면 불행하다고 단정한다. 만 가지 행복이 한 가지 불행을 이겨내지 못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 마찬가지다. 고급 음식점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현실에 좌절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월급이 적다는 불평을 쏟아낸다. 자기 집을 소유했지만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댄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행복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불평이다. 불행의 요인만 콕콕 집어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근거로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현실이 나아진다면 그 불만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 하지만 절대 좋아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다. 그저 괴로운 현실만 자각될 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긁어 부스럼낼 이유가 없다. 불만은 덮고 행복한 이유를 찾아보자. 프랑스의 과학자 베르나르 퐁트넬은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너무 많은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다.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기대를 부르고 충분히 행복함에도 자신이 바라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여긴다. 살아있음이 행복이고 일할 수 있음이 행복이다. 바람부니 옷 잘 챙겨 입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행복하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같이 갈 친구가 있는 것도 행복이며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이 있는 것도 행복이다. 소중한 감정과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간직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이 모든 행복은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매 순간 행복의 참맛을 음미해야 한다. 행복은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행복의 가치는 측정이 불가하다. 지금 피식 웃는 웃음에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머문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당신에게 함유된 행복의 함량은 지금도 충분하다.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신이 가진 돈은 무엇을 상징할까? 성공의 척도, 사회적 위치, 권력, 명예, 행복. 누구도 이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돈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가 누리는 부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돈은 힘과 명예뿐 아니라 행복까지 엿본다. 이런 의식의 흐름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의 대명사는 자산, 즉 돈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대는 정말 돈이 성공의 기준일까? 돈은 성공과 자아 실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창업자금, 학자금, 학원비, 주택자금에 사용되며 혼자 설 수 있는 자금이 된다.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돈이지만 돈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더 웅장하고 창대한 삶을 살지 못한다. 돈은 우리 인생을 가꾸는 도구일 뿐이다. 목표를 향해 가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 전방위적인 삶에서 하나의 도구에만 집착하면 난관에 부딪힌다. 그 도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도구를 탓하며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는가. 맹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덤빈다면 진정한 성공과 자아 실현의 본래 의미는 퇴색한다. 장담컨대 돈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면 자아 성장의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자기 삶의 목표와 희망을 돈과 바꿔치기 할 수는 없다. 4명의 상인과 심부름꾼 소년이 사막을 지나다가 모래 폭풍을 만났다. 물과 식량을 짊어진 5마리의 말도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힘없이 모래 언덕 위에 누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이라고 외쳤다. 그런데 그들 중 뚱뚱한 상인이 500리터의 물을 갖고 있었다. 그 물은 딱 한 사람만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양이었다. 3명의 상인은 모두 뚱뚱한 상인에게 물을 사고 싶다는 눈빛을 보냈다. 마른 상인은 먼저 금화 10개를 내밀었다. 다른 상인은 곧바로 그보다 가격을 높게 불렀고 이 물 한 병 값은 금세 금화 100개로 올랐다. 뚱뚱한 상인은 어이없어 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만 사막을 나갈 수 있는데 이 물을 당신들에게 파는 것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지 않소? 3명의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칼과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며 이 물을 뺏으려 했다. 오랜 사투 끝에 그들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물은 자연스레 심부름꾼 소년에게 돌아갔다. 소년은 땅에 흩뿌려진 금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병만 집어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금화 한 잎을 줍기 시작했다가는 멈추지 못한다는 것을. 또 몸이 무거워지면 물을 얻고서도 살아서 사막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33살에 철강 회사를 설립한 카네기는 인생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돈을 벌려는 목표는 가장 나쁜 목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5가지 장기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첫째는 몸을 위해 투자하라. 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교류를 위해 투자하라. 인맥을 더 넓혀줄 것이다. 셋째는 배움에 투자하라. 더욱 자신감이 넘칠 것이다. 넷째는 여행에 투자하라. 견문이 넓어질 것이다. 마지막은 미래에 대해 투자하라.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 제안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달라진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고 확신했다. 경험이 주는 자부심과 긍지를 마음에 다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